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에 원화가 초강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요인이 왜 강세가 된지를 분석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50원이 강세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호재가 떠준다면 원화는 더 강세가 될 거예요. 반면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원화는 다시 한 번 더 약세가 될 거예요. 즉,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쯤 달러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원화 가치가 50원이 더 강세가 되었던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5월 2일 날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슈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직접 말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미국 쪽에서만 코멘트를 던졌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서 우리 진짜로 무역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코멘트를 던졌다고요. 이런 코멘트를 던지자 드디어 시장에서는 야, 이제는 미중 협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피해를 받았었던 대만과 한국 쪽에서 드디어 미중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됨과 동시에 대만 통화는 5%가 강세가 되었고 원화는 3%가 강세가 되었던 게 해당 시점과 이날의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이 이슈가 어떻게 협상이 되길래 대체 대만은 5%, 한국은 3%나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시장의 생각대로 미중 협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화는 더욱더 강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생각대로 미중 협상이 안 된다면요. 원화는 약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중 협상 있죠. 이거대로 협상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지금 달러를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번에 시장이 기대를 한 것처럼 미중 협상이 잘 되어가지고 중국이 소비의 국가로 변화할 것 같다. 그러면 원화는 더더욱더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어떤 시나리오를 반영하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오늘날 트럼프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레이건 시대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슬로건까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레이건 시절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세계 1등 국가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플라자 합의 국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걸 누가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국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대체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뭔데? 그리고 이게 왜 중국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1985년도에 있었던 이 플라자 합의는 무엇이냐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1980년대 미국의 상황들을 바라보시게 되면요. 미국이 전 세계의 물건들을 소비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전 세계의 물건들을 소비를 할 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무역 적자도 심해지고 재정 적자도 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소비가 안 되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980년대 상황은 어떻다? 미국이 전 세계의 물건들을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소비를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더 이상 소비를 못 하겠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미국의 물건들을 사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수출로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외쳤던 게 1980년도에 미국의 스탠스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일본 보고 미국의 물건들을 사달라 이거죠. 근데 왜 일본이 적합했느냐라고 한다면 198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로 통해 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모은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일본의 경제가 어떻니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가 초강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축해줬던 돈의 가치들이 거의 두 배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원래는 엔화 가치가 약했었는데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 가치가
초강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내가 돈을 모아둔 돈들도 많은데 지금 엔화가 초강세가 되다 보니까 해외 물건들을 아주 값싸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다? 미국에 있는 물건들과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일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쪽에서 워낙에 돈도 많고 엔화가 초강세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물건들도 많이 사주면서 한국도 그게 수혜를 받았던 게 1985년도의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환경이 지금 오늘날에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발생하게 될 신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이냐? 먼저 2025년도에 미국의 상황들을 바라보자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미국이 전 세계의 물건들을 소비를 해요. 근데 문제점이 있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 소비도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국의 물건들을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는데, 이걸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 물건들을 소비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 물건들을 소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국가들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 적합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의 국가로 중국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과연 중국이 제2의 플라자 합의 국가가 될 수가 있을까? 과연 1985년도에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분석을 해봤죠. 이제 시장의 기대가 과연 합리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저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먼저 먼저 1985년도에 이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면요. 먼저 돈을 많이 모아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데 엔화가 강세가 되었다. 이로써 해외의 물건들을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일본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조건 1과 조건 2가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조건 1인 중국이 돈이 많으냐라고 할 때 중국이 돈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조건 1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있는 게 대출로서 해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본 규제가 되게 강했고요. 해외 자본들을 유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해외 자본들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돈이 없는 문제점 있죠. 이거 대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 1번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외 물건을 소비를 할 것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이 1980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미래의 소비를 땡겨와서 소비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거예요. 미래의 소비를 땡겨와서 소비를 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중국은요. 과연 금융규제가 개방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통제력이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의 중국인들한테 돈을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야 중국은 답이 없어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한테 돈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금융 규제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아주 약해집니다. 게다가 통화 정책의 통제력들도요. 미국한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외부 변수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권 안정이 중국 입장에서는 최우선의 가치예요. 정권 안정이 최우선의 가치인데 정권 안정에다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제 변수들을 외부 변수들에다가 과연 노출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무슨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냐? 중국 쪽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지침들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지침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변화는요. 엄청나게 큰 이유가 뭐다? 정권 안정이 최우선의 가치였는데 금융 규제를 개방을 하는 순간 이 정권 안정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금융 규제를 개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정권 안정에 대한 이 최우선의 가치들을 약간은 낮추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를 개방을 한다. 요거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들이 될 수가 있고
가지고 이 경우에는 원화가 다시 한 번 더 초강세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더 강세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계는 나타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들도 나타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소비입니다.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해외의 물건들을 소비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물건들을 소비를 할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즉 자국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이 어찌됐든 간에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 수혜를 중국이 다른 나라 물건들을 사주면서 글로벌적으로 중국 성장의 수혜들을 다른 나라들이 입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중국이 잘 살면 중국 자국 물건들을 수수로가 소비를 할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 스스로가 소비를 하고 스스로가 내수 성장을 하게 된다면요. 과연 이 수혜를 미국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의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과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글로벌 소비의 국가가 될 것이고 이 성장에 대한 수혜를 대만과 한국이 크게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만의 통화 가치와 한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바라보기에는 과거의 일본과 같이 제2의 플라자비의 국가가 중국이 될 가능성들이 비교적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에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제2의 플라자비 국가가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과 대만이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50원이나 원화가 초강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요. 중국이 만약에 글로벌 협상이 잘 되죠. 그래서 성공을 하죠. 그러면 원화가 더 강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다? 원화 약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1번 정말로 중국이 미중 협상 이후에 중국이 글로벌 소비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는 1308원에서 137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소비의 국가가 실패를 할 수가 있죠. 왜 실패를 하죠? 이 실패하는 이유들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금융규제 개방이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하더라도요. 이 수혜를 중국 내부에서 내수 소비로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수혜를 한국이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순간 원화는 다시 한 번 더 약세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이 경우에는 1370에서 15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맥락들을 바라봤을 때 저의 시나리오는 어떠냐면요.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요. 기대감은 성공한다에다가 베팅을 할 것 같아요. 다시 기대감 자체는요. 사람들이 야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중국은 소비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기대감 자체는요. 성공한다에 베팅하면서 원화의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30원에서 아마도 1370원 정도는요.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다시 원화의 강세는요. 1330에서 1370까지는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최우선 가치는 정권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가치고 이 정권에다가 위협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이 돈이 없죠. 그래서 이걸 대출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대출로 해결을 못해요. 왜냐? 자본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대출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해외에 있는 자본들을 유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해외에 있는 자본 유치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일본과 같이 매우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 1번이 충족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실패를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올해나 내년까지는요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시계열이 조금 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계열들은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의 강세는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달러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이 관점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화의 강세가 1350원 이상으로 강세가 되는 타이밍들이 분명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원화가 1370원까지는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국에 있는 이런 스탠스들을 바라봤을 때 원화의 강세가 조금 더 강세가 돼가지고 1330원까지도 한 번쯤은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지만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1330원까지 강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달러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들은 시그널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 투자 포인트들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하자면요. 중국의 구조 변화에 대한 이런 욕구들은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제로 소비의 국가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매우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중국은 지금 내수로서의 성장을 유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 두 명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게 될 텐데 이 과정 쪽에서 우리는 수혜를 보는 정보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제가 최근에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렸던 원화가 하루 만에 플러스 50원이 강세가 된 이유에 대해서 코멘트를 던졌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았었냐면요. 중국 쪽에서의 바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 한국의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결과 한국 쪽에서 미래의 매력적인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썼을 때 한국의 매력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미중 협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결코 실패하겠다 요 관점보다는 제대로 된 성공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공하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게 이번에 5월달 증시 전망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기존의 멤버십 영상에서 골디락스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700에서 5,800까지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골디락스가 떴고 그리고 지금 시장들이 웬만한 호재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디락스 데이터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점차 가격 부담이 약간은 생기는 지점들이 나타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700에서 5,800포인트가 어떤 구간들이냐면요. 경제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지금 5,700포인트 정도가 S&P 500이 5,700포인트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미래의 경제 전망, 미래의 미국의 전망이 아주 나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야 지금 골디락스 데이터가 나왔잖아. 그렇다면 미래의 실적은 긍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지금은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죠? 내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면요. 야 미국이 경제가 나쁠 거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주가를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말들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에 5,700에서 5,800포인트쯤에서는요.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홀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의 주식들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쯤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냐 했을 때 지금은 가격 부담이 누군가 입장에서는 분명 생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S&P 500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5,40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그 타이밍 때 한번 기회가 더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쯤에는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매도하지는 않고 조금 더 홀딩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5,800포인트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 물가 지수가 잘 나와주면 6,100포인트까지 뜨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 날 때 물가 보고서를 봤는데 물가가 약간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저항 라인이 5,800이 됩니다. 근데 이 조건들에 대해서는 멤버십에다가 올려놨어요. 5월 13일 날까지요. 저는 데이터를 홀딩을 하다가 5월 13일 날에 데이터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딱 바라봤더니 애매하다라고 제가 느끼는 순간 5,800에서 저항 맞고 주가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를 보고 애매하다 데이터가 나왔다. 5,700에서 5,800포인트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5,400까지 내려오고 나면 그때쯤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맥락 하에서 저는 아마도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